네, 안녕하세요. 박종환 작가입니다. 네, 오늘 또 새벽에 굉장히 또 중요한 사태가 있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브리핑 한번 해 보면서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이 사태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시장에서 대응 전략 가져가야 될지 오늘 주말인데 한번 빠르게 좀 한번 전해 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 사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났다 보니까 주무시느라 이 상황들을 갖다가 인지하지 못하신 크롱님들도 계실 거고요. 또 우리 주말이다 보니까 늦은 시간까지 계시다가 이 사태가 발생해 가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많은 고민들 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우려하던 상황들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는 다른 해킹 사태들에 비해서 좀 방어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 어떤 상황들이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시장은요, SEC가 코인베이스 소송을 취하하겠다라고 하면서 훈풍이 조금씩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가격이 99K를 넘어서면서 다시 10만 달러 돌파하나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밤 12시에 이 보안 전문가이죠. 이 블록체인 시장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 탐정으로 유명합니다. 블록체인 탐정인데 잭 엑스비티라고 하는 계정이 본인의 텔레그램을 통해서 바이비트가 좀 수상하다라고 전해줬습니다. 14.6억 달러가 넘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자금 유출 정황이 포착이 됐는데 왠지 보안 사고인 것으로 보인다. 왠지 해킹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사태가 터지자마자 이 소식이 전해지고 거의 바로 바이비트의 CEO이죠. 벤 저우가 이 사실을 갖다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14억 6천만 달러, 한화로는 무려 2조 1천억 원 가량의 코인이 해커들에게 탈취당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태이고 지금까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해킹 사태들을 통틀어서 압도적인 규모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벤저우가 한 얘기는 다만 그럼에도 모든 나머지 다른 모든 콜드 월렛은 안전하니까 출금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보면서 대응 전략 살펴볼 텐데요. 자, 이번에는요. 뭔가 해킹이 정교화되고 있다. 이런 정황들이 나왔습니다. 이번 해킹은 바이비트의 이 이더리움 멀티시그 콜드 월렛을 이 웜 월렛으로 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 중간 과정에서 이 탈취가 됐다는 건데 결국은 이렇게 중간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탈취가 대부분 많이 일어납니다. 원래 그 지갑에 들어가 있을 때는 콜드 월렛이 안전하지만 이동하는 그 과정에서 약간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탈취할 수 있게 되는데 멀티시그 지갑에서의 공격을 한번 살펴보면은 멀웨어에 감염된 이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 바이비트의 멀티시그 지갑에 이 콜드 월렛의 관리자를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자에게 암호화폐 커스터디 프로토콜 세이프로 위장을 하면서 이 콜드 월렛의 스마트 컨트랙트 로직을 변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짜 화면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 이제 믿고 클릭을 하는 순간 이제 이것들이 공격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유저 인터페이스 조작과 스마트 계약 로직 변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 로직들이 좀 복잡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더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이 해킹 방식이 계속해서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시장에서 해킹에 대한 대비책들을 많이 마련하고 보안에 대한 강화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킹 수법들도 더 고도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뭔가 신중한 자세로 이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된다는 부분들을 이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뭔가 온체인상에서 정황이 포착이 됐는가 하면은 뭐 너무나 명확하게 포착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흐름들에 대해서 굉장히 투명하면서도 실시간으로 파악이 되죠. 바이비트 거래소 지갑 한번 보시면은 이더리움이 뭐 대량으로 유출되는 것들을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걸 다시 반대로 해서 이 거래소에서 유출을 받다면은 이번에는 거래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이더리움의 양이죠. 리저브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해킹이 일어났구나, 뭔가 보안 사고가 일어났구나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해킹으로 인해서 도난 양 자체는 이 바이비트가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의 90%를 소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은 물량만 이제 남게 된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한 방에 뚝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출금 거래가 급증을 하면서 출금에 대한 부분들이 또 트랜잭션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새벽에 바이비트 거래소를 활용하셨던 분들은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국내에서도 이 바이비트가 선물 거래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도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좀 다행스러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이더리움이 많이 유출되는 동안에 바이비트 거래소의 이 리저브에서 비트코인은 생각보다 많은 유출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금 보셨을 때 이더리움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것과 관련했을 때 이 비트코인은 요 정도 유출에서 그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한 2,000개 가량 정도가 감소를 했고 여전히 68,000 개의 비트코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바이비트 거래소는 굉장히 많은 자산들을 여전히 잘 지켜내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시장에선 이번 사태가 일어났을 났지만 그럼에도 이 비트코인을 갖다 출금하는 물량들은 적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루 사이에 엄청난 등락들이 있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7% 이상 이 무빙이 일어났죠. 보시면은 제일 정점 좀 올라가다가 계속해서 뭔가 '시장이 좀 좋아지는구나.' 하는데 갑자기 뚝 떨어졌는데 7.69% 니까 사실은 '해킹 사태를 겪었다.'라는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가격방을 그래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다시 바로 반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더 방어력이 높았습니다. 하루 사이에 4.2% 가량이 무빙이 일어났으니까 예상보다 굉장히 높은 방어력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죠. 결국은 이 얘기는 블랙스완에 대한 내성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해졌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시장이 대세 상승장이 진행 중이다라는 부분들을 투자 심리에서 좀 많이 확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갖다가 조금 더 인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지들을 마련한 것이죠. 네, 그런데 이번 사태는요.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14억 달러 이상 유출이 됐는데 지금까지 가장 높았던 거는 로닌 브릿지와 폴리 네트워크 6.5억 달러와 6.1억 달러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태로 기록이 되고 있고, 아예 하나의 거래소를 완전히 망하게 했고, 그리고 거의 10년 동안 늘 시장이 좋을 때마다 어떤 망령처럼 따라다니는 하나의 꼬리표로 작용을 했었던 마운트 곡스가 14.7억 달러였는데 무려 이것보다도 10억 달러가 더 유출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더 적었죠. 그 얘기는 14년, 무려 11년 전과 대비했을 때 이 암호화폐 시장이 비교할 수 없이 시가총액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이번이 뭐 가장 컸지만 비율 자체로 봤을 때 전체적인 자산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봤을 때는 월등하게 적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장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 사태 요런 것들이 나오는 거는 오히려 시장에서 조금 더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고, 그러면 조정 이후에 또 반등할 수 있는 어떤 기반들을 마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시장에서 뭔가 악재 소식이 전해질 때는 우리는 늘 '이제는 뭔가 좋은 구간에서 매집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어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이번 사태가 예상보다 일파만파 번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무엇보다 첫 번째는요. 일단 바이비트에서 좀 빠르게 대응 전략을 가져간 부분들이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창펑자오 같은 경우는 조언을 한 것이 "이번에 그냥 출금을 좀 중단을 시키면 낫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이 벤저우 같은 경우는 그냥 정면 돌파를 좀 시도를 했고요. 사건 발생 후 10 시간 동안 전례 없는 규모의 출금 요청이 몰렸지만 그래도 거래소 기능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무려 35만 건의 출금 요청이 있었는데 2,100건 빼고는 이미 다 완료를 했다. 99.994% 완료했다라고 하면서 시장을 좀 안심시키는 모습이었고, 실제 바이비트 이용자들에게도 실질적인 손실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물량들을 그럼 어디서 가져온 걸까요? 이 해킹된 이 물량들을 다시 바로 확보한 걸까요? 그거는 사실상 좀 어렵다라는 관점들이 많이 있고요. 많이 확보를 하더라도 20에서 30% 정도를 회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시장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파급 효과들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이 바이비트 CEO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을 다시 즉시 매수해서 보상을 하는 것보다는 파트너들을 통해서 브릿지론을 제공받는 걸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빠르게 탈취당한 이더리움의 80%를 확보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뱅크런이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는 충분한 자금이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실제로 바이낸스와 비트겟에서 바이비트 콜드 월렛으로 5만 이더 이상이 입금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 상황들을 뭔가 좀 방어하려는 움직임들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 자체가 어쨌든 완전 심각한 상황에서는 약간은 일단락이 된 부분들인데요. 이후에 이 해킹의 배후로는 북한의 정찰 총국의 이 정찰 총국 산하의 해킹 그룹이죠. 라자루스의 소행이다라는 부분들로 밝혀지고 있고요. 실제로 여러 가지 정황들, 그리고 이 사태를 갖다 가장 먼저 알렸던 잭 엑스비티도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을 통해서 소행은 라자루스에서 일어난 것이 맞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자루스가 또 벌인 범행이 이 와지르엑스 작년에 탈취한 것도 요 같은 라자루스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북한이 이 자금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뭔가 이 본인들의 핵을 구매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무기를 도입하는 데 활용할 가능성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어떤 규제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어떤 방향성들이 조금 더 명확해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야기가 예상보다 조금 길어졌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암호화폐는요, 수많은 블랙스완 이슈가 발생하고 앞으로도 수많은 블랙스완 이슈가 발생할 겁니다. 이 블랙스완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사태를 의미합니다. 바이비트가 라자루스에 해킹될 것이다, 이걸 미리 예측하고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은 사태가 일어나고 나면 어떻게든 대응을 해야 되고,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민코인 사태, 리브라 사태도 그렇고 이번 바이비트 해킹도 그렇고 한국의 계엄령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비트와 빗썸의 접속이 불능이었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이전에 먼저 대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블랙스완이 늘 발생해서 가격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전제로 해서 투자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아직까지는 완전히 이 사태가 해결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추가적인 여진이 남아 있고 뭔가 다른 차원으로 또 추가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일단 전제로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처음에는 뭐 농담식으로 나온 얘기였는데요. 비트맥스의 공동 창업자이죠. 아서 헤이즈가 본인의 엑스를 통해서 지난 더 다오 사태로 인해서 이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이 나눠졌듯이 이번에도 뭔가 하드 포크가 일어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또 얘기들 하면서 실질적으로도 그 얘기들이 커뮤니티에서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한번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여파들을 보셔야 되는데, 결국은 이런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장에서는요, 우리가 대응 전략으로서 늘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중요한데, 첫 번째로는 이 자산들을요, 너무 하나의 거래소에 다 모아 놓는 것보다는, 즉 국내 같으면 업비트 거래소에 너무 집중적으로 모아 놓는 것보다는 이 하드월렛과 그리고 여러 거래소에 분산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어떤 특정한 거래소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거래소에서 빠르게 또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을 좀 분산 보관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해킹에 대한 이슈들은 잊을만 하면 또 나타나고 잊을만 하면 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계속해서 진보하겠지만 해킹 기술도 계속해서 발전한다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현금 보유량을 늘 꾸준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시장이 뭔가 이런 악재에 의해서 크게 하방으로 향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대응 전략으로서 이 현금을 가지고서 물량을 매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늘 최대로 저평가된 구간에만 들어가는 투자 습관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늘 강조드리는 부분이, 바닥까지 떨어져 가지고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을 때만 사야 된다고 늘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출발했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건 내게 아니다." 요걸 늘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알트코인은요, 종목 선정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매매 타이밍이 더 월등하게 중요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저평가된 구간에만 들어가는 습관을 반드시 키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본인의 투자 원칙에 따라서 내가 우량한 코인을 그냥 꾸준히 바이 더 딥으로 계속 모아 나가는 전략도 좋지만, 그럼에도 여러 가지로 현금 흐름들을 유의미하게 만들기 힘드신 분들은 수익률이 크게 나오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 익절을 하는데, 특히 원금 정도를 회수하는 전략들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들 가져가시고요. 마지막으로 그럼에도요, 이번 사태를 토대로 또 시장은 더 성장하고 기술은 더 발전할 겁니다. 이번에 라자루스의 공격 패턴이 또 읽혔기 때문에 다음에는 거래소들이 더 많이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암호화폐 끝났다. 큰일 났다.' 이런 관점보다는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문제점을 발견했고 다시 한 번 더 이걸 토대로 해서 '도약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전략 계속해서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관점에도요.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들은 발생할 수 있을지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대세 상승장 흐름은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멤버님들 주말 동안에 또 이 사태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제가 강조드렸듯이 늘 담대하게 이 상황들에 대해서도 잘 또 이겨나가시면서 앞으로 더 크게 올 우리 상승장을 기다리면서 뭔가 투자 전략 잘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주말도 잘 보내세요.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